소형 텔레비전에 브라운관을 가득 채운 시계가 밤 8시 59분 59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방송국에서 흘러들어온 전파는 서둘러 시계를 없애고 9시 뉴스데스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귀에 익은 오프닝 멜로디가 전쟁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위로 흘러나왔다. 통일 한국 3주년 2시간 전이라는 글자가 왼쪽 상단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 아나운서 중에서 남자 쪽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첫 번째 뉴스로 아침 7시 10분에 벌어진 통신위성 고장에 대해서 떠들어댔다. 저녁 8시 10분까지 이어진 고장으로 인해 경제계에 끼친 악영향이 돈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되는지를 산술적인 도표와 함께 알려주었다. 3차원 그래픽을 이용한 도표가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반짝거렸다. 잔에 술을 채워 넣고 있는 사내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다. 이젠 친구라고 부를 수 없는 K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절대 아니었다. 혹은 영원히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하나의 의문점 때문도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비추던 스탠드 불빛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눈이 따끔거려 눈물이 맺혔을 뿐이었다. 한 줄기 흘러내린 눈물을 닦으면서 사내는 957개나 되는 위성 텔레비전 채널 중 뉴스만 보게 된 때가 언제부터인지 떠올려 보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뉴스가 오락 프로그램보다 흥미로워진 것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고 그는 느꼈다. 씁쓸한 기분에 잔을 비우려는데 덩치 큰 그림자가 텔레비전을 가렸다. 술이 좀 과하십니다, 손님.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 사내의 상처난 얼굴을 보았다. 로봇이 고장나는 바람에 직접 나온 그는 사내의 미소를 보고서야 텔레비전 앞에서 비켜섰다. 피멍이 자리를 잡은 오른쪽 눈가. 흘러내린 코피를 닦지 않아서 들러붙어버린 콧수염. 찢어진 살이 아물지 않아 금방이라도 피가 흘러내릴 듯한 왼쪽 입가. 사내의 미소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다. 냉랭해진 분위기에 사내도 주인 못지않게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그는 곧 텔레비전 뉴스에 집중했다. 남자 아나운서의 차례가 끝나자 그 뒤를 이어 여자 아나운서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두 번째 뉴스로 최근 유행처럼 번져나간 동양의학에 대해서 말했다. 서양 여러 나라에서도 관심을 갖는다고 말한 그녀는 자동 수지침 기계의 수출 성공 사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방송국 카메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 기계를 화면 가득히 찍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나온 사내의 모습을 가슴까지 보이도록 카메라에 담았다. 가벼운 화장의 조명을 받은 그의 얼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다. 사내는 술을 들이키면서도 시선을 텔레비전에서 떼지 못했다. 자신이 긴장한 상황에서 말할 때는 왼쪽 입가가 심하게 떨린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잔을 비우고 술을 따랐다. 병 꼭지에 매달려 있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탈탈 털었다. 포장마차 주인은 사내의 미소를 보고 난 후 등을 돌린 채 뒤돌아서지 않았다. 한 병을 더 시킬까 말까 고민하던 사내는 술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억세게도 운이 나쁜 하루였다고 생각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오늘 하루가 이렇게 엉망이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모든 일들이 술에 취한 듯 몽롱하게 지나갔다. 잔을 들어 마지막 남은 술을 단숨에 넘겼다. 벽걸이형 텔레비전은 아침 7시 정각에 켜졌다. 자동 타이머를 맞춰놓은 덕분에 사내는 눈을 뜰 수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극적거리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세면대 거울에 비친 얼굴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찐빵처럼 부어 있었다. 실핏줄이 엉켜있는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비벼댔다. 영업팀장이라는 직책은 그에게 숙취와 속쓰림만을 안겨주었다. 뉴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 소개될 자리에 그가 출연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입사 동기생들 사이에서 화제거리가 되었고 저녁 술자리로 이어졌다. 안 그래도 거의 매일 계속되는 접대로 인해 속이 편안할 날이 없었다. 그러던 찰나에 겨우 쉴 수 있는 날이 되었지만 방송 출연이라는 애군 때문에 결국 천금 같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날려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사람에겐 불행이 있으면 행운도 따라오게 마련이었다. K가 여직원을 소개시켜준 건 지옥의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은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그를 사이에 두고 양옆에 앉았다. 다른 여자들과 비교해서 결코 빠지지 않는 얼굴과 몸매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마저 없었다면 자리를 정리하고 일찍 일어났을 터였다. 혼자 있는 시간을 애타게 기다려왔던 그였기에 그 정도 신뢰는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사로잡혔던 눈길이 그렇고 그런 쪽으로 발전만 하지 않았어도 부은 얼굴을 멍하니 거울에 비춰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거울 오른쪽 위에 있는 시계가 아침 7시 7분이 됐음을 알려주었다. 일명 스마트 거울이라고 불리는 장치는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과 스케줄도 확인할 수 있는 소형 모니터 역할을 수행했다. 사내는 칫솔 머리 부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서 뉴스라고 외쳤다. 시계 밑으로 여자 아나운서가 나왔다. 동시에 칫솔 머리 부분에 있는 송곳 구멍만한 배출구로 치약이 나왔다. 그는 좁은 구멍을 힘겹게 빠져나오는 치약을 눈여겨보았다. 자궁에서 탈출하면 가족이라는 울타리, 가족에서 빠져나오면 사회라는 울타리.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회사라는 감옥에 스스로 들어갔다. 언제쯤에나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끊김없이 나온 치약이 알맞은 크기와 모양으로 자리 잡는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선 사건이 터지고 있었다. 어떤 놈은 직장 상사의 배를 칼로 들쑤셔 놓았고 어떤 년은 남편의 재산을 노려 몰래 만나던 애인과 함께 살인을 저질렀다. 연일 터지는 복제인간의 인권운동으로 인해 수도권 서울 한복판에 있던 건물이 또 하나 사라졌고 개와 고양이를 합성한 새로운 종이 탄생한 것을 과학자들은 자축했다. 사내는 하루 3번 3분이라는 이 닭기 생활 습관을 떠올렸다. 7시 10분이 되자 텔레비전 화면에 노이즈가 생기더니 여자 아나운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통일 한국 3주년 축제가 오후 8시 30분에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말할 참이었다. 그러나 귀가 따가울 정도의 잡음으로 인해 사내는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입안에 든 것을 뱉어내고 나서 뉴스라고 다시 말하자 화면이 사라졌다. 조용해진 화장실에서 잠시 머리를 극적대던 그가 이번엔 스케줄을 불러냈다. 사내의 하루 스케줄이 시간과 내용별로 정리되어 나왔다. 빨간 색깔로 강조해놓은 내용이 한눈에 들어왔다. 오후 2시에 있을 뉴스 촬영이었다. 얼굴에 붓기는 영원히 빠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며 거울 옆에 있는 수납장에서 자사 제품인 자동 수지침 기계를 꺼냈다. 검은색 직사각형인 기계는 평범한 플라스틱 상자처럼 보였다.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제품을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안쪽은 손바닥 모양으로 홈이 패여 있었다. 손바닥에 송금과 미세한 주름 그리고 손가락의 지문까지 사내의 것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었다. 기계는 사용자의 손바닥에 맞게끔 직접 본을 떠서 만들었다. 자신의 손바닥을 복제해 놓은 곳에 손을 갖다 댔다. 5개의 버튼 표면에는 각기 다른 치료 기능이 적혀 있었다. 그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숙취 제거 버튼을 눌렀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이 기능이 없지만 원하는 고객에 한해서 불법으로 개조가 되곤 했다. 복사기나 팩시밀리를 사용할 때 볼 수 있는 밝은 빛이 손바닥 밑을 훑고 지나갔다. 따끔거리는 손바닥을 그대로 둔 채 침대에 들어 누웠다. 천장에 설치해 놓은 시계가 7시 24분이 됐음을 알려주었다. 초고속 열차 안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했다. 하루를 시작하는 직장인들은 지정된 좌석에 앉자마자 잠들기 일쑤였다. 개인용 운송수단이 도로를 점령해서 도시의 핏줄을 막아버리기 시작했을 때 정부는 모든 탈 것을 대중화시켜버렸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운행되는 초고속 열차를 부산에서 탄산에는 서울로 향하는 중이었다. 한반도의 모든 곳은 이제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는 거리로 좁혀졌다.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열차 밖 풍경은 유리가 아닌 전자 모니터를 통해서 나왔다. 열차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가 찍은 풍경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다시 계산되었다. 절대 덜컹거리지 않는 열차와 달리 풍경은 가끔씩 상하로 요동쳤다. 볼륨을 줄인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과거의 열차 소리가 모니터 화면과 함께 객차 안에 울려 퍼졌다. 좌석의 등받이 뒷면에는 똑같은 문구의 광고가 하나도 빠짐없이 붙어 있었다. 안전과 편안함을 강조하는 철도청의 공익 광고를 사내는 반쯤 감긴 눈으로 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화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모두 불통이더라고. 또 그놈들 짓인가 한동안 큰 사건은 없었는데 크게 하나 저질렀구만. 통신위성까지 손을 댈지 누가 알았겠어. 그의 앞좌석에 앉아있는 두 남자가 목소리를 낮춰 대화하는 것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그냥 예전처럼 몽땅 잡아다가 혼쭐을 내버리던지. 그놈들한테서 인권이란 걸 찾는 것들도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이거 원 불안해서 어디 살겠어. 옛날이 좋았지. 우리가 매일 타는 이것도 요즘 같은 세상에선 불안하기만 하다고. 어느 순간에 테러를 당해 전복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상상하기도 무섭구만. 누가 아니래. 그나저나 저녁에는 어떻게 할 거야? 통일 축제에 갔다가 이거 어때? 그거 좋지. 의자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앞에서 어떤 동작을 하며 말했는지 사내는 알 것 같았다. 알약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한 그의 속은 공사장 현장과 같이 쿵쾅거렸다. 그나저나 모든 통신이 두절된 마당에 뉴스 촬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모든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만큼 통신위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복제인간의 테러도 점차 지능적으로 변해간다고 생각하며 사내는 눈을 감았다. 사내가 회사에 도착한 건 9시 27분이었다. 예상대로 직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통신위성의 고장이 자주 일어난다면 모를까. 몇 덕분에 일도 오차가 나지 않는다는 기계가 망가졌으니 혼란스러운 게 당연했다. 일단 외국은 물론이고 국내 바이어들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9시까지가 출근 시간이지만 오후에 뉴스 촬영이 있는 그로선 몸단장을 핑계로 27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게다가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일은 뒤로 미뤄진 채 오로지 촬영만 신경 쓰라는 지시가 떨어진 뒤라서 별다른 사모 없이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모두가 영업을 하러 나간 사무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평상시 같으면 수십 대의 컴퓨터에서 나오는 기계음이라도 들릴 텐데 위성의 고장으로 인해 전원을 모두 꺼놓은 탓에 그것마저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려니까 무료하고 심심했다.
만년필과 종이를 꺼내서 제품에 대한 자료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다. 영업을 하면서 수없이 되뇌었던 것인 만큼 1시간을 채우지도 못했다.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손으로 직접 작성한 서류를 무료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K가 들어왔다. 속은 편안한가? 어제 저녁에 너만 오지 않았어도 그런 걱정은 하지도 않았어. K는 사내의 책상 위에 있는 만년필로 시선을 옮겼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에 또 뭘 그렇게 끄적거린 거야? 사내는 아까 전에 작성한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다. 모니터 쳐다보는 것보다 지금은 이게 더 편해. 그나저나 어젠 어디서 소문 듣고 찾아온 거야? 인사과에서 들었지. 입사 동기가 처음으로 텔레비전 출연을 한다는데 안 가볼 수가 있나? 오려면 혼자 올 것이지. 여자는 왜 데리고 와서 난처하게 만들어? 사내는 순간 말을 잘못 꺼냈다고 생각했다. 마치 자신의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한 K의 눈빛이 반짝였기 때문이었다. 너 같은 바람둥이가 난처했다니 그러면 안 되지. 임마, 당황스럽잖아. 그런 자리에서. 능글맞은 K의 미소에 그는 말을 대충 얼버무렸다. 사실 그는 난처하거나 당황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술자리에서 그녀와 나란히 앉아있는 동안 온갖 상상을 하며 계획을 짰다. 어떻게든 다른 일행과 떨어져서 둘만의 시간을 만들자. 그렇게 되면 수줍은 듯 가볍게 입술을 맞추고 불이 붙은 듯 서로의 혀를 애모하다가 침대에 몸을 누이고 나서 알몸이 된 채 섹스를 하는 뻔하고 뻔한 틀에 박힌 계획이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눌 때도 머릿속엔 온통 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사내를 K는 이미 다 눈치챈 것처럼 쳐다보았다. 근데 둘이 무지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던데 무슨 얘기였어? 그냥 이것저것. 옆에 있었으면서 듣지도 못했냐? 나야 연결시켜주고 나서 최대한 관심을 두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을 못 썼지. 거기다가 술자리 파하고 나선 둘만 어디론가 사라지던데 성공했냐? 밖에 나와 335 짝을 지어 헤어지던 순간에 그는 광주에 산다는 여자를 쫓아갔다. 어떻게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미소 띈 그녀의 얼굴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마법에 걸린 듯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던 그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친구들 사이에선 소문난 선수로 알려진 그였기에 전날 밤의 실패는 입에 담기도 싫었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 탓에 여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도 않았다. 언뜻 지하도시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내뱉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곳에서 벌어졌다는 대학살에 관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했다. 지하도시의 대학살은 풍문으로만 떠도는 얘기였다. 그것을 술자리 안주 삼아 언급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텔레비전 뉴스 채널에 출연한 정부 측 관계자도 신경 쓸 것 없는 하찮은 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태도가 신상에 이로울 것 같은 분위기가 각계각층의 인사들에 의해 퍼져나갔다. 벌써 6년 전 얘기였다. 지금은 입에 담을 필요가 없어진 과거의 뉴스일 뿐이었다. 정신 차려. 임마 뭐가 그렇게 심각해. 간밤에 힘 좀 썼다고 재는 거야 뭐야. 1시간 후에 점심이나 같이 먹자 알았지? 고개를 끄덕이는 사내를 남겨놓고 K는 서둘러 나갔다. 회사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그를 찾는 방송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24층 1305호 사무실에 있는 메인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킨 모양이었다. K는 회사의 컴퓨터를 관리하는 직원이었다. 사내의 상처뿐인 미소를 보고 난 후 포장마차 주인은 냉정한 태도로 그를 대했다. 뒤돌아선 채 다시는 그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을 것처럼 굴던 주인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오그라든 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술 한 병을 더 시킨 손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렸다. 포장마차 주인은 단 하나뿐인 손님을 힐끗 쳐다보았다. 왜소한 체격에 키만 길쭉한 것이 범죄를 저지를 타입은 아닌 것 같았다. 입고 있는 옷이 더럽혀졌을 뿐 눈에 띄게 이상한 점은 없었다. 다만 엉망이 되어버린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이 포장마차 주인을 냉정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휴대용 냉장고 역할을 하는 상자 안에서 포장마차 주인이 각설탕만한 크기의 물체를 꺼냈다. 물체를 감싼 금속 호일에서 냉기가 피어올랐다. 호일을 뜯어내자 얼음처럼 투명한 각진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술 한 병을 압축시켜 놓은 그것을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병 안에 집어넣었다. 압축해 체기계의 뾰족한 부분을 물체에 맞추고 버튼을 누르자 마술사의 눈속임처럼 금세 술로 변했다. 그는 새 술병을 손님 앞에 놓고 이미 쓴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 회수해 갔다. 사내는 새 술병이 앞에 놓였는데도 망부석이라도 된 듯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현금이 완전하게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거래는 전자화폐로 대체되었다. 엄지손가락의 지문만으로도 지불이 가능해져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았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손님은 어쩔 수 없지만 정신을 잃고 고개를 처박는 것들은 지문 인식기로 계산한 후 택시를 불러다 태워서 보내면 그만이었다. 팔짱을 끼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는 주인은 사내가 혹시 난동을 부릴 타입이 아닐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나왔던 동양의학 관련 뉴스에 사내가 출연한 것을 보고 난 뒤에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해외 수출에 성공한 회사의 정식 직원이라면 신분은 확실히 보장된 셈이었다. 얼굴의 상처는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와 헤매던 중에 봉변을 당한 것일 거라고 그는 결론 내렸다. 포장마차를 맡겼던 로봇이 고장 나는 바람에 직접 나오게 된 첫날이었다. 주인에게 있어선 술 2병과 안주 값만 제대로 받아내면 그만이었다. 아저씨, 연애 한번 안 하실래요?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소년의 목소리에 주인은 뒤돌아보았다. 어느새 사내도 고개를 들어 까까머리 소년을 보았다. 소년은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가죽 잠바를 입고 있었다. 인간보다 훨씬 좋다고 이 근처에선 소문이 자자한 곳이에요. 소년의 우렁찬 목소리에 비해 사내의 몰골은 형편없이 초라했다. 포장마차 주인은 소년을 쫓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손님의 반응을 기다렸다. 구경만 한번 하셔도 괜찮은데. 소년이 말을 채 끝맺기도 전에 사내가 벌떡 일어났다. 술기운이 가득한 목소리로 주인을 부른 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주인이 꺼낸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갖다 대자 맑은 음성의 목소리가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소년이 내민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다. 포장마차 주인은 일주일 전부터 통일축제로 인해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끝내 말하지 않았다. 이런 정보를 알려줘도 갈 놈은 끝끝내 가게 마련이었다. 포장마차 주인은 대충 끝내고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지문인식기를 챙겼다. (1990년대) 분위기로 치장해놓은 카페는 점심시간임에도 손님이 많지 않았다. 위성의 고장은 확실히 여러 분야에 걸친 문제점을 만들어냈다.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갑자기 터진 사건으로 인해 시간에 쫓기다가 아략으로 점심을 해결할 것이었다. 사내와 케이는 설렁탕 2그릇을 시켜놓고 테이블 모니터를 통해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았다. 원색의 옷을 걸쳐 입은 세 남자는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말을 뱉어냈다. 노랜지 뭔지 분간할 수 없는 단어의 나열이 사내가 듣기엔 거북할 정도였다. 서태지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야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나지 않냐? 케이의 말에 사내가 어깨를 으쓱거렸다. 서태지라는 이름의 가수는 2명의 댄서와 함께 90년대 대중문화를 선도한 팀 중 하나였다는 케이의 설명이 이어졌다. 원색으로 가득한 뮤직비디오가 아니더라도 카페는 그들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 사이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수와 배우들이 스틸 사진으로 존재했다. 사내는 굳이 케이를 따라 이곳에 온 것을 후회했다. 그 당시 영상물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영화라고 불렸던 매체야. 영화는 지금도 있잖아. 일주일마다 수십 편씩 만들어지는 게 영화인데. 사내는 일부러 관심이 없다는 투로 가볍게 받아 넘겼지만 케이는 두 눈을 번쩍 뜨면서 흥분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영화하곤 질적으로 다르다니깐. 지금은 사람이 직접 작품의 주인공이 돼서 사랑을 나누거나 액션을 펼치지만 그때는 극장이라는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작품을 감상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군중심리라는 게 작용했는지 코미디 영화를 볼 때 한 사람이 웃으면 삽시간에 박장대소로 변하곤 했대.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건 영화가 갖고 있는 시청각적 교재로서의 힘이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럴 여유도 주지 않지. 그런 이유 때문에 사내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알기론 영화도 미술이나 음악처럼 한때는 예술로 취급받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영상으로 뭔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때의 먼 과거가 되어버렸다. 지금처럼 각각의 분야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철저하게 검열하는 사회에서 예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케이가 말한 것처럼 시청각적 교재로서의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책이 사라지고 모든 정보가 영상화되어 제공되는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사내는 남들처럼 영화를 즐기지 않았다. 사용자의 머리에 맞게끔 만들어진 헬멧을 쓰고 소파에 앉거나 비스듬히 누워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로선 체질에 맞지 않았다. 게다가 그 모든 것이 타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걸 알기에 더욱 거부감이 일었다. 차라리 책을 읽으면 독자 나름대로의 상상이 가능해지기라도 했다. 영화보다 평균 5배 이상이나 비싼 책을 마음대로 살 수만 있다면 사내는 아마 대단한 독서광이 되었을 것이다. 나무가 귀한 시대의 예전과 같은 종이는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었다. K에 지칠 줄 모르는 90년대 예찬로는 설렁탕 2그릇이 나오고 나서야 멈췄다. 텅 빈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울렸다.